안녕하십니까. 네. 내일 거죠? 근데 내일은 제가 없어.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보면 만남이 일기일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인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제 사찰 성교수대를 하면 항상 머릿속에 그 생각해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요. 투자를 해요. 왜냐하면 그곳에 두 번은 못 가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어디 가서 다음에 또 와야지. 그런데 또 가지세요? 그렇더라고요. 공부도 그러세요.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사찰에 불교대학도 있고 경전반도 있고 제가 참 제가 법무사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법무사 규모도 알게 됐고 법무사가 어떤지를 이번에 제가 솔직히 좀 알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정말 쉽게 얘기하면 사찰이 너무 잘 돌아가. 특히 불교대학 수업뿐만 아니라 경전반이 이렇게 매일 있다 하면서요.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실은. 네, 제가 서울에서는 비구스님 도량에서도 불광사에서도 본문도 하고 1호 본문도 하고 뭐 이제 사찰 불교대학 본문사도 여러 군데 좀 하기도 하는데 종종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에 한 번이래요. 뭐 내년에 들어야지 뭐 절대 내년은 또 없어요. 그때 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고 또 뭐 시어머니나 뭐 남편분 거사님이나 아니면 보살님 쪽에서 또 병이 나서 뭐 해줘야 되고 어떨 때 손주 봐줘야 돼. 그쵸? 그러다 보면 계속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때 인연이 딱 됐을 때 공부도 그때 꼭 하셔야 돼요. 그 제가 여기 부산 보살님들은 복도 많다 이 생각했어요. 진짜예요. 얼마든지 올리면 또뭐 스쿨버스 그렇죠, 스쿨버스라고 해야 되니? 그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대요. 와 정말 돈 안 내고 타시죠? 봐봐 이거 공짜로 타는데도 안 오시잖아. 그렇죠. 어쨌든간에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생각을 해봤어. 마침 요때가 또 백주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곧 사제도라나 다음에 내일이 삼재가 사제죠? 그래서 아마 이러는데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한 번쯤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명나라 때 스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사상에서 명나라는 잘 안 다뤄요. 근데 명나라까지는 안 가는데 보통 명나라 때 큰 스승이 4분이나 계세요. 운서주객 스님, 감산덕 청스님, 그 다음에 자백진과 의기익인데 우리가 선사상에서 오래 수업을 뭐 한 학기 한다고 하면 꼭 다루실 분들이세요. 뭐 감산덕 청이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운서주객 스님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운서주객 스님 책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이 책이에요. 죽창수필이라고 하는 책인데 저는 이 책을 너무너무 감명 깊게 봤어요. 오래됐어요. 이 책은 10년 넘었어요. 네, 10년 넘었고 이 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책을 번역하신 스님이 영관 스님이세요. 근데 얼마 전에 스님 입적하셨어요. 연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70한 5세시라는데 제가 참 평소에 한 번도 뵙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 죽창수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간경을 한 그 공덕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어느 거사가 아주 대단한 그 직위를 가지신 장군이세요. 아주 대단한 직위를 갖고 계시는데 그 장군이 항상 금강경을 독송하셨어요. 오늘 얘기도 소동파가 나오거든요. 그 소동파도 아미타 불도를 항상 모시고 다녔다고 그래요. 이렇게 어디 가든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장군이 항상 금강경을 어디 가든지 하루도 안 빼고도 솔직히 전쟁 중에 언제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도 어디를 가든 항상 금강경을 평소에 그렇게 오래 독송을 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전쟁 중에 얼마나 많은 부하가 죽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여인이 찾아왔어요. 장군님 꼭 뵙겠다고.
그래서 그게 왔는데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 얘기를 해요. 자기 남편이 그 장군님 부한테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됐었대요.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보살님 부인 꿈에 나타난 거예요. 부인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여보 내가 그렇게 모시던 우리 장군님이 금강경을 그렇게 독송을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죽어서 억울하다. 그래서 우리 장군님한테 내가 이렇게 좋은 대로 천도되도록 금강경을 꼭 한 편을 읽어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무려 그냥 그 전쟁터까지 이 장군을 찾아뵈러 왔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군께서 알았다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 보살님을 보내고 그날 이제 한가한 조금 오후에 이제 조금 한가해서 다 경전을 독송을 했어요. 금강경을. 여시아머니 집을 제사이고 기승고도 독송을 하는데 그 장군을 모시는 그 부하 직원이 장군님 중간에 장군님 차 갖다 드릴까요? 이래. 그래 독송하는 나중에 대답은 안 했지만 이렇게 힐끗 돌면서 필요 없어 이랬어요. 그 중국말로 뿌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안일 붙자 필요 없다고 읽자. 필요 없어 이렇게 했어요. 손짓만 눈으로 쳐다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금강을 끝냈어. 그랬는데 그날 밤에 이제 어쨌든 간에 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죽은 부하가 딱 나타났어요. 장군님 너무 고맙다고 금강경을 독송해 주셔서. 그런데 제가 완전히 좋은 데로 못 가고 있습니다 이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장군님께서 금강경을 독송하는데 뿌용, 중국말로 뿌용인데 필요 없다, 한국말로 필요 없다라는 단어가 왜 나옵니까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말에 아차 싶었대요. 내가 아까 낮에 독송할 때 필요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말은 안 하지만은 넌지시 얘기한 거잖아. 그때서야 이분이 느끼고 이제 그날 밤에 그 다음날 밤에 아주 깜깜한 밤에 아무도 못 오게 물을 꼭꼭 잘라 잠그고 그러고 나서 금강경을 독송을 그 영광을 위해서 독송을 다 해드렸답니다. 그러고 났더니 다시 꿈에 나타나는데 제가 장군님 덕분에 정말 천도가 정말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 금강경 한 편 독송으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더래요. 그러더니 이걸 쓰신 운서주갱 스님이 이 책에 나와요. 그러면서 운서주갱 스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허투루 말한 게 아니다. 이거를 어느 큰 스님으로부터 들었는데 내가 이거를 꼭 거짓말로 한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뒤에 붙여져 있어요. 지금 아마 우리 여기 사찰에 여기뿐만 아니라 이 사찰에 안 오셔도 다른 사찰에서라도 지금 아마 100주까지 기도 열심히 또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론 스님들이 천도를 잘 하시고 충고를 영가 축원을 잘 해주시겠지만 그보다 보살님들이 직접 내가 정말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독송도 같이 하고 스님들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사경도 하고 정말 정성으로 정말 해주면은 그것이 정말 집안도 평안하지라 모든 일이 잘 되실 거예요. 우리 지장경이 그 내용 있죠? 내가 이렇게 지장기도를 한 공덕이 7분의 1은 영가한테 가고 7분의 6은 거의 나한테 온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지장경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 같은 신도가 무슨 독송 한번 한다고 천도가 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사찰에서 지장기도를 100주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실 거죠? 그럼요. 제가 이 말 꼭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날 죽장수필 요거 꼭 있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아침에. 자, 그러면 제가 3일 동안 오늘 얘기인데 저번에 제가 그저께 1차에서는 중국불교 전체적인 입장에서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8종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그보다 더 많은데 그래서 8종인데 여러 보학적인 중파가 발전을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나중에 당나라 말기부터는 실천적인 종교 선종하고 정토종만이 발전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1차에서. 그때 제가 해놓고 초조 달마에서부터 육조 해능 스님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초조 달마는
520년에 인도에서 향지국이라고 하는 나라, 인도 남쪽에서 바닷길로 해서 광동성 쪽으로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선종이 시작됐다고 하지만 우리 한국 불교의 선종도 같이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육조 해능 스님까지 이거 다 혹시 기억하세요? 그러면 책 안 보고 막 책 뒤지기지 않고 책 안 보고 초조 달마에서 육조 해능까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가 선창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 시작합니다. 시작. 초조 달마,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익, 6조 해능. 그 다음부터 7조 8조는 없습니다. 7조 8조에서부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이후로 선사들마다 7조 8조 얘기하시는데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법으로 싸움이 일어날까봐 그 위로부터 없었고, 그러면 어떻게 법맥이 이어졌을까 이거야. 그 전에는 뭘로요? 스승이 제자한테 뭘 가지고 증표로 법이 이어졌다고 그랬죠? 답이 나오셔야죠. 위반, 그죠? 가사와 발을 가지고 육조 해능까지 이어졌는데, 그럼 그 이후부터는 개송입니다. 그 사람이 깨달음에 인가해줄 만큼의 개송이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개송으로 인가를 해주는 방식으로 육조 해능서부터 해능 스님 이후부터는 그렇게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고, 어제 제가 무상대사를 얘기했어요. 이 무상대사는 저 일본 스님이신가요? 아니시죠? 네, 우리나라 신라때 왕자 출신 성덕왕의 세 번째 아드님이셨던 이분이 700몇 년에 44세에 중국으로 건너셔서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고, 제가 두 타임 한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지금에까지 중국에서는 500나한전이 있는데 그 500나한 가운데 몇 번째라고 했죠? 455번째 나하님이 모셔져 있는 분이 무상대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대사는 한국선 입장에서나 중국선 입장에서 항상 어느 누구든지 이분을 꼭 언급을 할게 이 무상대사입니다. 자, 무상대사 이후로 바로 그 다음에 세대가 발전하는 게 709년에서 788년이거든요. 마조선, 조사선의 개조라고 하는 마조 스님이 활동을 하면서 중국이 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 얘기를 어저께 드렸어요. 그쵸? 그러면서 어저께 제가 백낙천 얘기를 했는데, 백낙천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말고요. 이것만 기억하라고 했어요. 모임을 만들라고 했다 그랬죠. 모임이 첫 번째 모임 뭐였어요? 헷갈려도 돼요. 9명의 스님도 포함되어 있고 도반도 포함되어 있고 함께 수행하는 도반들 9명의 9분 있다고 그랬는데 무슨 뭐예요? 분호사. 그러고 나서 이제 백낙천이 이제 만년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그때는 수많은 149명의 사람들과 모여서 좋은 극락세계 간다라고 하는 무슨 애요? 상생애. 네. 그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다 같이 연불도 하고 수행도 했다고 하는 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분을 모델로 뭐 띵까띵까 노는 모임 말고 그래서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고 수행도 하고 독송도 하는 모임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저께 마조계에서 손자뻘 스님에 의해서 제자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부산 선문 스님들이 다 있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스님이 도의국사. 지금은 조계종, 우리 조계종의 종조라고 하시는 분이 도의국사신데, 이분이 마족의 손자뻘 제자로서 우리 법맥이 이렇게 우리 한국 불교가 이렇게 전승된다는 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오늘 얘기예요. 오늘은 어록이 어떻게 발달됐고 또 뭐 이제 가나선이 또 성립이 되고 또 뭐 고려 때 우리 가나선이 언제 어떻게 들어왔나 이 말씀을 드릴 건데, 물론 이제 시간이 지금 벌써 20분이 다 지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어서 일단 말씀드리고 또 정리도 해야 돼서 시간이 참 1시간밖에 어떻게 보면 남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아주 집중을 잘 하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선입할 때 어쩌고 저쩌고 이거 지금 다 말씀했던 부분이 하나의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알록산의 난, 안사의 난이라고도 합니다. 안락사의 난, 해창태불. 특히 해창태불 같은 경우는 불교의 가장 큰 법난이었습니다. 이때 어마어마한 스님들이 제가자로 되고 뭐 사찰이 불나고 어마어마하게 그런 두 난을 겪으면서 희한하게 교종, 뭐 하엄종이니 뭐 무슨 이런 유식이니 이런 종토는 계율종이니 이런 종파는 다 어떻게 보면 사장됐어요. 그렇게 빛을 못 보고 다 어떻게 보면은 거의 사라졌는데,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 분난을 계기로 중국에서 크게 두 종이 발전했어요. 그 두 종이 하나는 선종이고 하나는 전토종입니다.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이런 이렇게 선사상을 3일 했다고 그래서 하느냐, 10만 분의 1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한국이나 우리 중국이나 특히 일본도 그렇고요. 대부분이 모든 교종은 당나라 때 8세기, 9세기 어느 정도 다 사그러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정토종하고 선종이 발전한 건 사실인데, 수많은 어록들이, 그렇게 많은 어록이 등장하는데 그 어록이 우리 팔만대장경만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지금 우리 한국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대부분이 선적인 사상으로 너무 많이 방대한 거예요. 그래서 선사상으로 3일간 하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나 이거 고민할 정도, 그 정도로 방대하다는 양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어제도 그런 식이 했지만 줄거리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뭐 단어가 많이 나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아, 이렇게 분명히 불교가 흘러가고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선사상이 흘러갔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에요. 알록산의 난으로 인해서 태창법을 해서 그렇게 많은 모든 지배체제가 무너지고 당나라 역사가 무너지고 당나라 문화가 상당히 많이 패침됐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당나라 때 이후로는 번창하지 않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요. 불교도 그래요. 그래서 근현대 지금은 중국의 큰 스님들이나 뭐 10몇 년 전, 20년 전 큰 스님들이 그 말씀 진짜 많이 하세요. 정말 때다른 수행자가 당나라 때만큼 안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당나라 역사가 어마어마했고 그 이후로부터는 불교가 상당히 쇠퇴했고요.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가나선이 크게 발달했다, 그것도 발달한 건 아니에요. 불교가 어느 정도 중국에서는 국가의 지배를 많이 받게 되고요. 하도 가나선, 조사선 쪽으로 하다 보니까 불교가 한 300년 동안 조사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것도 조금씩 폐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대해종고가 화두를 중심으로, 그래서 의심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나선이 등장하는 거지, 가나선 발달할 때만 해도 중국에서는 불교가 상당히 많이 쇠퇴한 거로 어느 정도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지금 했던 말씀이에요. 이 시기에 철학적인 어떤 이런 교학적인 불교들이 실천면으로 흘러갔다. 그 실천면이 하는 게 선종과 정토종으로 발전이 크게 되는데 역할이 됐다고 하는 게 당나라 불교 마지막 역사라는 겁니다. 아, 이제 이 얘기 이제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아, 이렇게 외우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큰 스님들도 그래, 임재종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유양종 얘기도 하고 뭐 조동종 그러거든요. 그래도 아, 이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나오는구나, 야, 분명히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먼저 여기 써 있어요. 마조 계열에서 제가 요거 먼저 하고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유양종하고 임재종이 거기서부터 큰 파가 발전했고요. 그다음에 석두 희천이라고 하는 문화에서 운문종, 조동종, 보반종 세 종파가 활동했고, 그다음에 임재종, 이 임재종에서 거기서도 또 파가 갈라졌어요. 황룡파, 양기파.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파가 갈라졌다니까 스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내가 올 때 네가 올 때 막 싸우고 그러셨나 보다.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도에서도 부파불교에서 대승불교 나오고 수많은 부파, 원래는 부파라는 말 자체도 없었어요. 부처님 시대 부처님 사상 하나뿐이었어요. 그다음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계율 문제로 대중부 상잡으로 나눠지면서 그때부터 수많은 파가 갈라지는데, 이게 서로 이익 단계 간치에서 까우는 게 아니라 학문적인 차원에서 그 파가 갈라졌다는 뜻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이 중국에서도 수많은 선종이 발전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수많은 진리 차원에서 서로 간에 이런 차원에서 수많은 종파가 갈라진 거지,
뭐 우리 정도 뭐 이익적이처럼 우리가 뭐 이익 따기 위해서 그런 싸움은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 요게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어저께 보리달마 얘기했죠. 2조 해가 스님, 3조 승천 스님, 4조 도신 스님, 5조 홍인 스님 얘기했어요. 5조 홍인 스님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스님이 있고 여기서 6조 해능 스님이 나와요. 6조 해능 스님 이제 기억하시죠? 6조 해능 스님이 있었고 6조 해능 스님이 살았던 산 이름이 어디 산이라고요? 금정산? 네, 조계산입니다. 또 따라오면 안 돼요. 그래서 6조 해능 스님이 계시고 6조 5조 홍인 스님의 맞상자 역할을 하셨던 스님이 대통신수 쪽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이쪽은 점수 북종이라고 얘기하고 6조 해능 스님 이쪽 문화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종이라고 칭합니다. 활동을 할 때 북쪽 지역에서 활동했다 그래서 북종이고 남쪽 지역에서 활동했다 그래서 남종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북방불교, 남방불교 할 때도 어떻게 갈려져요? 지구상으로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이렇게는 무슨 불교라고 그러죠? 지도상으로 북쪽에 있다고 그래서 북방이고요. 미얀마, 티베트는 아니지.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이런 걸 무슨 불교라고 그래요? 남방불교.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방불교. 이런 용어가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남방불교, 북방불교. 지도상으로 그렇다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가 남종, 북종 하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남종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때 남종이라는 말은 우리 지금 조계종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조 해능 스님 계시는데 여기 나오네요. 아까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스님 마조돌 스님 말고 이쪽에서 석도이천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시는데 위양정, 임재정, 조동정, 운문정, 법안정. 제가 이거 순서가 그 종파가 열린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일부러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위양정, 임재정, 조동정, 운문정하고 여기 임재정에서 쭉 내려오면서 항룡해는 스님, 양기방이라고 하는 스님 두 분이 선사상이 약간 체이 달라지는데 항룡파라고 하고 양기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린 거를 뭐라고 하냐면 5가 7종이라고 합니다. 자, 5가라는 말은 위양정, 임재정, 도정정, 운문정, 법안정, 항룡파, 양기파. 이걸 5가 7종이라고 하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외우라 그러면 조금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외우란 말은 안 할게요. 우리가 다 같이 한 번만 같이 하는 거예요. 선창 안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여기 5가 7종만. 자, 시작합니다. 이양종, 임재종,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 그 다음에 항룡파, 양기파 이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세요.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이 양기방의 스님으로 쭉 법맥이 내려오면서 이 대해종고 스님의 가나선입니다. 그래서 이 대해종고 스님을 제가 그 법맥도는 안 했는데 대해종고 스님으로 쭉 이렇게 법맥이 내려오다 보면서 지금 우리 한국의 가나선 법맥까지 우리 한국 지금 조계종 법맥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까지 안 해야 돼서 할 필요 없다 이러시면 아니에요. 원칙이 이렇다는 걸 분명히 아시고 나중에 물론 가나선 우리 지금 선반에 계신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참선을 하실더라도 잊어버리시더라도 이런 원칙 속에서 화두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만 염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꼭 지금 선방에서 공부 안 하시더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이제 끝날 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한국불교도 위파사나나 초기불교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면서 선이 상당히 우리 한국불교 선이나 가나선 쪽으로는 밀리고 있는 상황이 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가나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가나선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나선을 말씀을 드렸어야 돼요. 이제 어제 말씀드린 사상이 이래요. 법맥이 이어지다 보니까 초조달마에서 2조 해가로 2조 해가서 3조 승천으로 4조 도중으로 5조로 한 분에서 한 분으로 법맥이 내려왔어요. 한 백이 내려왔는데 6조 해능 스님 이후로는 한 분이 수많은 스님들한테 법맥이 내려진 거야. 또 그 한 스님은 다른 법맥으로 내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스님들이 선사들이 그걸 사법자고 그래요. 선사법자, 법을 이으신 분. 그 수많은 법을 이으신 분이 상당히 많아진 것이 조사선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때가 당나라 중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에까지 한국 불교가 발전하는 것도
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지금 신재 스님이 열반하시면서 한 분한테만 할 줄 알지 않아요. 여러 사람한테 법을 주고. 얼마 전에 몇 달 전인가 무비 스님께서 무슨 그 법맥은 아니 법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전수하는 걸 여러 스님들한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에 수행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 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청규 사상이 발전했다. 근데 이 청규 사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일까요? 어제 얘기 드렸는데 스님 이름이세요? 백장. 그래서 항상 따라다녀요. 백장이라고 하는 스님이 청규를 만들어서 백장, 청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쵸? 청규가 만들어지면서 스님들이 울력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법당이라는 용어가 발생했다는 거. 그 다음에 아침에는 죽을 드시고 점심 때는 한 끼 식사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다 제정하는 것들을. 왜냐하면 스님들이 굉장히 400명, 500명씩 엄청 많은 스님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 많은 스님들 어느 정도 똑같이 통제하는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청규가 발생하게 하는데 이 청규가 발생했다는 뜻 하나만이라도 불교가 스님들이 수행하는 스님들이 엄청 많다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는 또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아마 어제 이런 얘기도 됐지만 이제 어록이 출현하게 돼요. 어록. 혹시 어록이라는 말 가끔 쓰던데 김제동 어록, 또 마오쩌둥 어록. 중국 가니까요. 끄떡하면 마오쩌둥 어록에서 많이 써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어록이라는 말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지나가는 말이나 어쩌고저쩌고 했던 말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어록이라는 말이 원래 불교에서 나온 용어예요. 불교에서 선사상에서 나온 용어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그 수행하는 스님들이 많다 보니까 제자들한테 가르침을 줬던 거 상당설법 했던 게 상당설법이라는 말은 사자자가 딱 있어서 무슨 특별한 날에 그 올라가서 직접 하는 거 상당설법이고 또 조참도 있고 석참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스님들이 중국 스님들이 저녁에 이제 뭐 7시에 자선을 한다. 그러면 자선에 딱 모이시면 다 빙둘러 앉아 계시면 그때 이렇게 몇 마디씩 하시는 게 있어요.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조참, 석참이라는 게 간단한 그런 말씀들인데 이제 그런 대로들 뭐 이런저런 기록들을 해놓게 보니까 그것이 이제 어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 큰 스님이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보통 우리가 그 큰 스님의 기록을 남기는 게 어록입니다. 자, 근데 이 어록이 발달한 게 이 조사선 시대 발달입니다. 이 조사선 시대 발달했는데 그것이 가나손으로 연결되는 가장 초점 중에 하나가 어록입니다. 자, 그래서 꼭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어록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제 어록 요거 먼저 할게요. 이거 지금도 많이 봐요. 큰 스님들끼리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개송으로 읊어줘요. 오도성, 그죠? 또 이제 스님께서 열반하기 바로 직전에 말씀하신 송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한문으로서 좀 그랬나요? 열반소, 그죠? 그 다음에 상당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입 처음으로 결제하는 날 아니면 해제하는 날 뭐 특별한 행사 때 사자제에 올라가서 하는 상당설법. 아까 말한 뭐 조참 안참은 없는데 그 다음에 법을 설하기 전에 또 이제 큰 스님께서 법을 탁 설하시면서 소리를 펄럭 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살님들이 스님이 소리 질렀다고 하셔야 되나요? 용어가 있는데 뭐라고 할까요? 그 용어를 하를 하셨다라고 해야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 스님이 소리 질렀다 이게 아니라 우리 큰 스님께서 법문하셨다 큰 하를 하셨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 법문이 끝나고 하시든 중간에 하시든 시작할 때 하시든 그래서 하를 하시는 거 이거 할자 써있죠? 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님들께서 많이 제가 이거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줄인 거예요. 더 많아요. 또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제자가 스님한테 스님 부처가 왜 달마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왔을까요? 동쪽으로 왔습니까? 라고 질문한다거나 도대체 어떻게 부처가 뭡니까? 라고 이런 흔한 사소한 질문 수행할 때 잘 모르니까 이러한 사소한 질문들을 할 때 어떤 경우는 스님이 손으로 치기도 하고 이거 폭력을 휘두르는 거 아니에요? 기도 하고 뭐 코를 잡기도 하고 귀에 대고 소근도 하기도 하고 귀에다가 소근소근도 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는 소리를 질러갖고 마조 스님은 백장 스님한테 소리를 버럭 질러서 정말 과장이지만 백장 스님이 3일 동안 기가 먹었다라고 하는 일화도 있어요.
내가 아까 백장청도 했죠. 그 백장 스님이 그래서 그 정도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손가락을 튕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손가락을 세우기도 하고 손가락을 세우신 스님 계셔요. 구지선사라고 손가락을 세우기도 하고 뭐 손가락을 세우고 또 춤을 추는 게 우리나라 큰 스님에도 이 춤추는 게 나오던데요. 춤을 췄다고 해서 막 진짜 뭐 당신네들처럼 막 춤추는 이런 춤이 아니라 아마 깨달음의 그 어떤 환희스러움을 한다든가 또 뭐 나와요. 성철 스님하고 뭐 청담 스님 일화를 이렇게 보니까 두 분께서 막 이제 계속을 하면서 춤추기도 하고 막 씨름도 하고 막 이러셨던 일화가 나오는데 진짜 뭐 씨름하기도 씨름한 게 아니라 아마 이제 어떤 그 공부의 선의 어떤 경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두 분이 그러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몸으로 하는 동작들이 더 많은데 몇 가지만 바꾼 거고 또 주변에 있는 사물을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하다못해 뭐 이걸 던진다든가 아니면 뭐 갖다 놓으라든가 아니면 스님 뭐 부처가 뭡니까 그러면 저기 있는 불자리로 갖다 놔 그래요. 갖다 놓으면 또 갖다 놔 이렇게요. 그러면서 큰 스님들께 어떤 이런 법거량이라고 하는데 그 법거량이 와지는 게 있는데 어떤 또 불상을 사용한다든가 경전을 또 태우기도 하고 경전을 태우는 건 아니고요. 아마 제자를 가리키는 하나의 수단이나 방편으로 등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동물, 뭐 고양이 베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남전이라고 하는 스님이 뭐 고양이 베느냐고 주장자가 나오래요. 큰 스님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방망이 들고 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국자님들이 뭐라고 하셔야 돼요? 주장자라고 하죠. 그런데 당나라 때 이게 발전하면서 처음부터 주장자라고 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제자들을 가리키는 수단으로 어떻게 방망이가 등장하다 보니까 훗날에 방망이 드는 얘기가 많아서 그래요. 그걸 대표적인 스님이 덕산 스님이에요. 그 똑하면 덕산 스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방망이로 많이 하셨다고 때리셨다고 하고 그래서 덕산방 임재라고 하는 스님을 항상 법문하시다가 중간이나 끝에 항상 소리 하를 하셨다고 그래서 임재한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일들이 조사선이 발달했대요. 8세기, 9세기, 10세기에만 해도 스님들이 이렇게만 한 거의 300년 동안 선사들이 수행하는 선사들이 이렇게 많이 하셨다는 소리예요. 또 불자를 들었다고 그래요. 불자가 아시죠? 큰 스님들 이렇게 진영사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불자 들고 있죠? 근데 어쩔 때 이 얘기 할 때마다 왜라면 제가 좀 민망한데 아니 내가 안 해야 되는데 부처님 때도 이런 제자가 있었어요. 굉장히 하도 조금 모자라신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누굴까요? 아시는 분 있을까요? 두리반드카 그쵸? 형은 마반드카 하도 그냥 개공 하나 못 외워. 그래서 형이 나가라 그래. 너 집에 가라 그래. 마하바트 형이 친형인데 너 부처님 개송 하나 못 외운 널 집에 가라고. 근데 찔찔 짜고 오니까 부처님이 네가 왜 그러냐 이게 내 제자다 이러면서 부처님이 안한존자고 쟤 좀 가르쳐줘 이래. 근데 안한존자가 포기를 했어. 가르쳐줘도 안 돼. 그렇게 조금 안 힘드셨던 것 같아. 그래서 부처님이 할 수 없다 해서 부처님이 이제 그 데려다가 빗자루로 이렇게 쓸으면은 빗자루로 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까지 하시고 그럼 빗자루가 오면 쓴다를 잊어버려. 그런데 왜 빗자루가 나올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쓸어버린다고 그럴까요? 번뇌적인 의미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불자는 처음부터 큰 스님을 용어로 배운 건 아니었고 제자를 가르칠 때 어떤 털어버리는 이런 어떤 총체 같은 이미지였어요. 그것이 후대로 하면서 그러니까 제자를 가르칠 때 이걸 불자를 많이 사용하면서 우리가 큰 스님들의 어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변화가 되면서 불자와 주장자를 항상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어디 가서 또 큰 스님 이거 들고 있다고 또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발전되면서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발전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제가 말한 언어적으로 동작으로 행동하는 이런 것들을 다 하셨는데 이 스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많은 제자들을 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스님이 열반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 스님을 기록해 이 스님께서 평소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록들을 책으로 딱 만들었어요. 그 책을 뭐라 그런다고요? 어록 이랬다 소리. 되시겠죠? 그게 어록이에요.
이런 행동들을 했다는 거, 뭐 조주가 뭐 개가 불성 있느냐 없느냐 이랬는데 있다 없다라고 했던 수많은 이런 것들, 수많은 것들이 그 스님을 모아놓은 거 말씀하신 것들, 제자를 기를 때, 제자들을 가르칠 때 썼던 그것들을 모아놓은 걸, 그거를 아까 뭐라고요? 어록입니다. 자, 어록인데 이제 지금 여기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럴까? 스님은 가나선 얘기한다고 그러고 왜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할까 이러시겠죠? 자, 어록이 발전해서 어록이 수많은 이스님 어록, 마조 어록, 뭐 백장 진짜 많아요. 한 번도 못 본 어록도 많아요. 마조 어록, 백장 어록, 위산 어록, 뭐 앙산 어록 그렇게 많아서 논문 쓸 때는 정말 힘들 때가 많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데 이렇게 많은 해서 어록이 발전하다 보니까 10세기 아직 대종고 스님 태어나지 않았어요. 10세기, 11세기쯤 되니까 어록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 어록을 가지고 또 자기 나름대로 토를 다루시는 거예요. 큰 스님들이. 뭐 마조 스님이 이런 얘기했는데 나는 이거 이런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송공문학이라고 그래요. 그냥 요런 용어가 있다 이렇게만 써요. 그렇게 하면서 발전하다 보니까 또 지나치게 그렇게 어록을 중심으로 문자적으로 계속 발전하는 거야. 또 어떤 경우는 뭐 식개성도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여기 써 있을 거예요. 여기 써 있네요. 어록이 발전하면서 공안을 거기서 그 했던 어록들을 가지고 발전하다 보니까 송고 문학적인 입장으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문자선으로 발전을 한 거야. 문자선으로 지나치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대종고 스님 말씀드려 이건 아닌데 왜 이렇게 문자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대종고 스님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대종고 스님이 어느 날은 어떤 스님이 와갖고 깨달음의 그 경지를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근데 저분 제가자인데서 정말 공부 많이 하셨네 라고 다 칭찬을 하고 보니까 직접 실참을 한 게 아니라 어록을 문자화한 것 하다못해 승고문학 해놓고 그 책을 보고 그렇게 달달달달 해서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실은 대종고 스님이 이 문자선 이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대종고 스님의 스승이 원어국권 스님이세요. 그 원어국권 스님의 어마어마한 저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수행하시는 스님들 꼭 수행 아니어도 큰 스님들이 많이 보시는 책이 있어요. 혹시 아실까요? 벼감록이에요. 이 벼감록도 송고무라의 결정체예요. 너무너무 잘 돼 있고 막 문장도 그렇고 근데 그걸 보면은 재미있는 참 좋은 말씀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하도 그걸 보고 딸딸딸 외워갖고 학자들이나 사대부들이 이렇게 하니까 대종고가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벼감록에 그 판으로 만들어낸 벼감록을 불태워버렸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더 이야기할게요. 그러면서 가나선이 발전된 겁니다. 자, 그럼 너무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스님들이 수행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많이 나오고서 열반하시니까 어록을 만들었다. 그 어록을 중심으로 문자적으로 송고문하고 발전하는데 그것이 지나치게 발전하면서 그걸 토대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가나선이란 뜻이에요. 이제 가나선 얘기를 하면 이제 조금 더 이해되기 쉬워요. 여기 또 써있네요. 이게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거예요. 선문답, 법거량이에요. 수많은 때리기도 하고 주장대를 들기도 하고 수많은 이런 법거량들이 어록이라는 게로 편찬됐고 그것이 공안선을 발대고 그것을 수행면으로 변화시킨 거 화두를 발전하시고 화두를 하면서 그것이 가나선으로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간단해요. 수행자가 많으니까 어록이 나왔고 어록이 나니까 문자가 많이 발달하고 그걸 토대로 문자가 많이 발달했고 그걸 또 너무 지나치게 문자를 발전하니까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가나선이 나왔다는 거야. 이제 대략 이렇구나 라고 머리에 이렇게 프레임이 좀 잡혔어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금 이거는 아까 말한 가나선이 어떻게 성립이 됐냐라고 하는 얘기를 쫙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게 이렇게 요 순서 이렇게 이것도 그렇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나밖에 어록이 발달하는 게 한 100년, 200년 동안 역사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300년 있다가 가나선이 나오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가나선이 뚝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면
가나선을 발전시키고 형성시킨 스님, 어떻게 보면은 대종고 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대종고 스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너무 막 머리 아픈 얘기를 너무 많이 했나요?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야기꾼이죠. 장상영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송나라 때, 지금부터 12세기, 지금부터 한 8, 900년 송나라 때 재상입니다. 그 재상이라 할 때는 지금으로 치면은 국무총리? 그래서 이제 그분이신데, 재상이신데 이분이 이제 20살에 과거 시험을 봐라. 어제도 과거 시험 얘기했죠. 말 나왔을 때 과거 시험 보는데 부처한테 선택된다. 세 글자가 뭐라고요? 답이 안 나오시네. 얘기했잖아요. 방거사가 어쩌고 시험 보러 가는데 부처한테 선택되니까 나 지금 과거 시험 뭐하러 가냐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라고요? 선불장. 그래서 이제 큰 사찰에 가면은 선불장 쓰여 있으면 뭐 어느 정도는 보실 수 있잖아요. 이제 외우셨죠? 그럼요. 우리나라 선방에 비구심들 선방에는 대부분 다는 아니고요. 한 40%는 선불장이라고 쓰여 있어요. 선방 편액으로. 자,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 장상이가 과거 시험으로 가는데 과거 시험을 가는 도중에 이제 그런데 어느 집에 이제 노크를 했어. 밤에 내가 주막집을 못 구했다. 내가 이 집에 사로차게 데려달라고. 그런데 그 집에 할아버지가 어서 오시라고 문을 열고 막 들어오라고 그래. 그래서 엄청나게 푸짐하게 대접을 해. 그래서 저 사람이 나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그러나 했거야. 그런데 이분이 할아버지가 상시인데 상시 할아버지가 전날 꿈을 꾼 거야. 무슨 꿈을 꿨냐면 내일 혹시 젊은 사람이 오면 대접을 잘 해주라고. 잘 해주고 가능하면 사이를 좀 삼아봐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 오나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젊은 한 20살 한 먹은 뭔가 그 이름이 누구요? 이랬더니 나 뭐 장치성을 가진데 뭐 과거 시험 보러 가는 도중인데 주막집을 못 구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푸짐하게 밥도 차리고 어마어마하게 잘해준 거야. 그러니까 황송할 바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과거 시험 봐야 되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 하시냐면 과거 시험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모르죠 저는. 그랬더니 과거 시험 봐서 잘 되면 내 딸이 이렇게 있는데 관연한 딸이 있는데 내 딸을 내가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결혼시킨다 이거잖아요. 그 말에 또 뭐 푸짐하게 대접을 받았는데 아니요 그럴 수는 없잖아. 또 대답은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그냥 건성으로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대답을 하고 과거를 불어갔는데 과거 시험 진짜 급제를 했어요. 과거 급제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좋아갖고 막 고향 마을도 가고 뭐 이렇게 하고 한 1년쯤 관리 생활을 하는데 그때 그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야. 맞다. 상시 할아버지가 나한테 자기 딸을 주겠다고 어쩌고 됐는데 대답은 했었는데 이거 너무 모른 차이가 민망한 거야. 그래서 이제 무령을 찾아갔어.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결혼도 안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된 건지. 두 분은 이제 결혼해서 잘 살았어. 그리고 끝이면 참 좋아.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있어. 그래서 이제 장상영이라고 하는 그 관리가 무슨 일을 했냐면 맡은 게 뭐 맡았냐면 수많은 그 중국의 유교 공자에서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유학 그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자명장 뭐 해가 뭐 이런 책들이나 또 나름대로의 중국의 뭐 이런 책들을 다 관리를 하는 관리였어요. 쉽게 보면 사서라고 할 수 있죠. 사서를 관리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심부름으로 사찰을 한번 가게 돼요. 큰 사찰. 큰 사찰을 가서 이렇게 불교 경전이 쫙 있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뭐 너무너무 논리정연하게 뭐 아함부 무슨 쫙 번호까지 붙여서 봤냐고 번호보다 쫙 있는 거야. 어디 하나 흐트러짐 없이 그 경전이 그렇게. 그래서 이분이 저녁에 집에 와갖고 막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우리 중국에서 발전한 유학 공자도 이렇게까지 발전이 안 됐는데 저 오랑캐에서 온 그 불교라고 하는 이상한 종교가 이렇게까지 논리정연하게 잘 된 걸 보고 왠지 배가 아픈 거야.
배가 아파서 끙끙거리니까 부인이 상씨의 부인이 뭐라 하냐면 여보 왜 그래. 아 내가 오늘 말이지 관리로서 그 관리니까 그로 인해서 사찰에 갔는데 그렇게 불교 공경이 논리정연하게 순서대로 절대 있는 걸 보고 내가 배가 아팠다. 그래서 내가 무불론 부처가 없다 라는 론을 쓰려고 내가 고민하고 있다 그래.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 하냐면 여보 부처가 없는데 뭐하러 써? 안 써도 되잖아 이래. 그러면 이제 지났어. 무불론을 쓰려고 그러는데 안 쓰고. 그리고 이제 써야지 고민을 했겠죠. 그러고 있다가 얼마 한참 있다가 자기 친구 집에 놀러를 갔어요. 근데 자기 친구가 딴 거 뭐 바빠갖고 방에 못 와. 그래서 이제 방에서 자기 친구 방에서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무마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무마경. 근데 이게 슬쩍 왔어. 왜냐면 뭐 불교라고 하는 건 뭐 오랑캐에서 왔다고 뭐 이렇게 하는 유학자이기 때문에 사대부 유학자니까 쓱 왔더니 기가 막힌 대목이 있는 거야. 무마거사라고 하는 사람이 몸이 병이 났는데 몸이 병이라고 하는 게 지도로부터 온 것도 아니지만 지대를 떠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 기가 막힌 거야. 우리 인간의 몸뚱아리는 지수 화풍으로 엮어져 있잖아요. 근데 아플 때 어디가 아파요? 지대가 아파요? 풍대가 아파요?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프긴 아프잖아. 근데 지대를 여인 것도 아니고 지대를 떠난 것도 아니야. 그 말에 이분이 그 구절에서 감동을 받은 거야. 근데 다시 부인한테 왔어. 이제 그날 저녁에 여보 오늘 내가 유마경이랑 경전을 봤는데 너무 기가 막혀. 그랬더니 부인 상씨가 뭐라냐면 여보 그 유마경 한번 갖다가 꼭 한번 보라고. 그걸 보고 나서 무불론 쓰세요 이래. 부채질을 해. 딱 무불론 유마경을 보고 이분이 불자로 돌아섰잖아. 그분이 누구냐? 대종고의 제자입니다. 내가 왜 했겠어요? 자 그런데 기가 막혀요. 이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호법론이라고 법을 보호해준다라고 호법론인데 굉장히 뭐 저는 직접 보지 않고 논문 쓸 때 참고만 잠깐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논리적이나 잘 돼서 중국의 역대 최대 명작으로 어떤 명작이라고 해도 최대의 기록 같은 이미지로 그게 남겨져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됐었어요. 조선 중기에 갔다가 번역해갖고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에서 그 정도로 호법론이 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대단한 불자가 됐고 그 당시에 남송 시대의 재상으로서 우리 불교를 굉장히 확장하는 역할을 해주셨어요.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 여기 나오거든요, 장상현이. 네, 이분이에요. 자,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장상현이 나오냐면 어쨌든 간에 대종고가 출가를 해서 여기 써있네? 임재정 황룡파. 아까 그래서 제가 황룡파 있고 무슨 파 있다고요? 양기파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임재 스님 법맥에서 황룡파, 양기파로 나눠진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대종고 스님이 황룡파 담당문진 스님 제자였는데 훌륭한 스님이세요 이분들도. 근데 이분이 스님께서 담당문진 스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 대종고 같은 훌륭한 제자가 좀 큰 스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인연이 안 닿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담당문진 스님의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비를 세울 때 누가 그 당시에 대단한 문장가가 장상영이었거든요. 그래서 장상영한테 가서 부탁을 해요. 대종고가 우리 스승이 얘기를 해서 그 비명을 쓰려고 하는데 그거 좀 써달라고. 그렇게 해서 했더니 대종고 스님이 이렇게까지 훌륭하신 정말 큰 스님이 큰 스님이 될 만한 그릇인데 스님이 스승이 돌아가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원어국군 스님을 만나보고 그분한테 스승이 어디 계시니까 원어국군 스님한테 가서 다시 제자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실은 장상현이가 줄을 놔줬어요. 연줄을 놔줬는데 인연이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뭐 이제 스승 담당문전 스승님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고 뭐 그러고 나서 7년 정도 있다가 우연히 대종고가 누구냐면은 원어국군 아까 뭐의 저수지라고 그랬죠? 벼감록 그죠? 그 벼감록을 저술하신 원어국군 스님을 만나서 찾아가서 그분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맥도에서 원어국군 스님 그 다음에 대종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가 됐는데 글쎄 정말 나는 이것만 볼 때마다 안타까운데 42일 만에 그 스승 문화에 계시면서 깨달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한 그릇이 됐었겠죠.
41일 만에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대종고 스님이 이제는 이제 법을 피셔야 되잖아요. 법을 피려고 하는데 그 당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죄송합니다. 그 당시가 저기 요 나라 쉽게 가면 거란족, 그 다음에 이쪽이 북송 송나라, 이거 송나라요. 송나라. 그 다음에 저 위쪽이 몽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나라. 네, 원나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글씨가 너무 막 개발 세발이 되나 정말 이러다가 글씨 잘 써야지. 원나라고. 이쪽이 무슨 나라냐면 혹시 만주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나중에 청나라 만주족인데 이 나라가 금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다 아세요? 뭐 이성계가 뭐 북벌을 어쩌고 저쩌고 뭐 여진족을 토벌했다. 그 여진족이 금나라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송나라, 여기가 나중에 이제 내려오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갖고 이제 이 송나라하고 금나라하고 둘이 우리 둘이 짜갖고 이 나라 없애자. 그래서 이 나라를 씨름 망하게 돼. 이 요나라가 대나라는 나라였어요. 작은 나라 아니에요. 왜 우리 고려 때 거란족이 침입을 해서 뭐 송파를 대장경 송파를 어쩌고 저쩌고 이 거란족이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근데 요 나라가 망하고 둘이 짜갖고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 세상. 그러다가 이제 점점 금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세력이 커져요.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이 금나라가 이번에는 송나라를 쳐요. 송나라를 딱 치니까 이 송나라가 결국은 이 지금 베이징이라든가 이쪽의 지역을 다 뺏기고 겨우 내려와 남하를 해요. 남쪽으로. 그래서 이제 남경을 중심으로 하는 여기다가 뭐라고 세웠냐면 남송을 세우게 돼요. 남송을 세우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 북송 이쪽에 있는 이쪽 증나라라 이쪽 금나라가 다 이 금나라가 차지했어요. 아, 이 금나라 대단해요. 이 나라가 나중에 청나라가 되거든요. 만주족이에요. 청나라가 되는데 이 나라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북송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송나라로 남송으로 돼요. 요 시대를 살다 가신 분이 누구냐면은 대종고 스님이야. 그런데 대종고 스님은 어떤 스님일 것 같아요? 이 금나라하고 싸우자. 아니면 그냥 지죽은 듯이 그냥 살자 할까요? 싸우자 하실 것 같다는 사람. 주전파. 무조건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주전파. 아니 대종고 스님이 주전파일 것 같다는 사람. 야, 그러면 대종고 스님이 싸우지 말고 우리 조용히 살아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손 들어보세요. 그럼 그러신 분이. 그렇구나. 괜히 이미지는 머리에 있어서 그래. 스님이니까 그랬을 것 같죠? 아니에요. 대종고 스님은 금나라하고 무조건 싸우자라고 하는 주전파였습니다. 그리고 금나라하고 싸우지 말고 자꾸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파가 조동종 계열인 괭지정각, 조동족이 있는 괭지정각 스님이 이 주화파였어요. 싸우지 말자고 하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대종고 스님은 주전파였어요. 싸워갖고 우리 해야 된다. 우리가 왜 저 사람들한테 묶여야 되냐. 그런데 대종고 스님한테 밑에서 수행하고 공부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주전파에 속했어요. 지금은 역사적으로 누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역사적으로? 주전파죠. 싸워갖고 어쨌든 간에 나라를 해야 된다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써있네요. 요걸 이해가 돼야 실은 그 대종고 스님이 가나선을 주장하는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문자선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주화파 스님들 하나 조용히 한 말도 안 하고 묵묵히 계시고 야 서로 친하게 지내야지 왜 그래? 라고 하는 주화파라고 하는 스님이 대부분이 괭지정각을 중심으로 한 묵조선 계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동종.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묵조선 묵묵히 있으면 안 돼. 무조건 우리가 싸우면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여건도 대종고 스님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빼고 얘기하면은
가나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저는 대종고 스님이 스님이 안 되셨으면 정말 대단한 장군감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대종고 스님이 이렇게 어록을 보면은 굉장히 아주 막 활발하게 느낌이 줄 정도로. 그래서 가나선이 활발한 이미지를 이런 이미지로 주는 이유가 이분 한 분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나오네요. 주아파 하도 뭐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자기를 따르고 있는 사대부들, 아까 얘기한 장상영도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들이 따르는 분들이 대부분이 주존파였거든요. 근데 점점점 정부에서 남송에서 분위기가 흘러가요. 주존파에서 주화파로 흘러가. 싸우지 말자, 왜 그래? 라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대종고를 비롯해서 대종고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정치에서 물러나면서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게 아니라 귀향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고 스님도 귀향을 가는데 16년간의 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종고 스님은 귀향에 가 있으면서도 매 편지로 답장을 해요. 누가 뭐 어떻게 수양하면 될까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다 답장을 해서 대답해주고 답장으로 오고 가고 또 누군가가 전달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역할을 많이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대종고가 계시면서 수많은 편지 기록을 만들어서 가나선을 발달시켰다. 그래서 두 글자로 그 책이 있는데 서장이에요. 아마 공부하셨을 거예요. 우리 또 지금은 우리 한국불교 우리 승가대학 스님들 기본교육기관에서 어찌저쩌고 해도 서장을 공부하시거든요. 우리 제가 때는 2학년 때 1학기 때 배웠던 이런 내용인데 서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써있어요. 여기. 그러면서 조동도 갱지정각 수행 선법을 논쟁 화두선이라고 하나를 제창한다라고 했는데 요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그런데 말이죠. 이 얘기요. 재밌어요. 어떤 얘기냐면 대종고 스님이 귀향을 가는데 그 귀향 가기 전부터 굉장히 가나선을 주창을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귀향 가니까 그렇게 많은 가나선을 하면서 대종고 스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구심점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어떡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가던 말던 뭐 나는 밥이라 잘 먹으면 돼 이럴까요? 아니실 거예요. 근데 이 대종고를 따르는 몇몇 사람들이 기가 막혔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얘기 내가 일부러 원래는 이 사진만 있었는데 내가 일부러 오늘 아침에 문장을 갖다 놨어요. 그 대종고를 따르던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살면서 신념 때문에 불행이라고 구차하게 슬퍼할 필요 없다. 정말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주전파 입장에서 스님들이 하시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근데 이 책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아저저처럼 아랫목에 되게 아주 아무 말도 하나 알았다면 오늘과 같은 일은 없어질 거다. 귀향 가는 일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대종고 스님이.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선사께서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옛날에 자명, 낭냐, 대우 스님이 있는데 이 세 스님이 있었는데 스승이 있던 분양 성소를 만나러 가야 된가 봐. 근데 만나러 가는데 너무는 멀어. 그래서 이 세 스님께서 이 소리예요. 세 스님께서 분양 선소라고 하는 큰 선지식을 만나러 가는데 만나러 가니 너무 먼데 마치 거기가 전쟁터였어 중간에. 그러니까 군복으로 갈아입고 도망치듯이 갈아입고 거기를 그 스승을 만나러 갔다 이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이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실 분 계셔요? 다 여기 성경 선방 보살들은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게 하셔야죠. 자, 그래서 세 스님을 만나러 가서 그렇게까지 여기서 전쟁으로 길이 막혔는데 군복으로 갈아입혀서 몰래 위장을 해서 그렇게 해서 스승을 찾아갔단 소리야. 자,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그런데 경산 대종고 스님이 사시던 곳이 경산이에요. 그 지역이에요. 경산에서 그 귀향 가는 곳 형주까지는 얼마 멀지도 않다. 그러니 우리들이 선사를 듣고자 한다면 어떤 난관도 우리는 방해할 수 없다. 그 스승이 계시는 그 귀향 가는 그 근방에서 집을 짓고 스승한테 가르침을 받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답니다. 그러니 정말 이런 스승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가나선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하시죠? 제가 이 문장에 이건 아마 찾아도 없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공부하면서 나 혼자만 말로 하는 것보다 어떻게 갖고 오면 좋겠다. 그래서 대종고 스님 사찰 경산사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야. 제가 어제 이거 말씀드렸었죠. 이게
그렇죠? 청규 발전하면서 선종 사찰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세. 그건 향판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장군죽비세요. 스님들이 이제 조시거나 딴 생각이 들었을 때 장군죽비로 많은데 중국은 장군죽비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이거 맞고 상당히 범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까지 무섭게 법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목조선 간화선의 대논쟁이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다 말씀하신 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자, 이제 다 다른 거 아니에요. 대종고 스님이 간화선 주창을 하면서 그 이전에 그 중국 불교가 이렇게 흘러와도 스님들이 했던 조사서 스님들이 너무너무 안일하게 앉아서 수행만 하고 있고 내가 부처인데라고 어제 제가 조사선 사상을 말씀드렸잖아요. 즉짐십을 또 한 가지 있는데 평상심이 바로 누다 평상심시도 말씀드렸었죠. 바로 내 마음이 부처라고 할 때 이 부처는 청정 부처의 마음 심자를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법이 흘러다 보니까 뭐 이제 대종고 스님 입장에서 비판한 거예요. 목조사선이라고 하면 다만 앉아있으면 구목이나 나무가 있는 거 뭐 다르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판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불교가 쫙 올라와서 인도에서 부처님 얼마나 하시고 나서 부파 불교가 쫙 발전하고 있고 승가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어서 그런데 갑자기 대승불교를 일으킨 사람이 부파 불교 스님들한테 뭐라고 불렀어요? 그 소승불교야? 우린 대승이야?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우리 그렇게 칭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상자부 불교 해야지. 어떻게 그분들은 소승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렇게 비판한 거. 지금 이것도 똑같아요. 대종고 간화선이 딱 등장하면서 간화선 입장에서 막 선창을 하다 보니까 그게 목조 사선이야, 삿된 선이야, 불에 들어가서 하는 선이야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면서 간화선 찬양이 나오게 되고 우리 한국 불교는 간화선만 위주로 발전하다 보니까 실은 목조선이 엄청나게 목조선이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일본에서 봤을 때는 조동족입니다. 조동족은 일본에서는 간화선보다 목조선 조동족이 더 큰 파워 세력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 포교할 때도 조동족 목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화선 무조건 간화선이 최고라고 우리가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입장을 가지 조동족 다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다는 학문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시는 뜻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저는 학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말씀.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예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간화선 발달은 경우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목조선의 반감, 실참을 하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문자선으로 흐르는 것에 반감하고 그 당시에 목조선을 하시고 있는 스님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반발심에서 간화선이 등장하게 되는 이유들이 있었다는 얘기. 그런데 우리가요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조동종 목조선을 그 대표 스님이 갱지저강인데 그렇게 비판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싸웠을까요? 가서 주장돼 가지고 싸우고 막 이랬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조동종 목조선의 대표 스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갱기정각 스님이세요. 근데 두 분은 엄청나게 친한 사이였어요. 어느 정도 친했냐면 그 대종고 스님이 16년 동안 유배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배를 당하고 16년 만에 이렇게 그 당시에 남성 수도 이제 그 경산으로 이게 지금으로 치면 남경인데 그쪽 쪽으로 오게 돼. 근데 그 대종고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잖아. 그러니까 갱지정각 스님이 어쩌면 대종고 스님이 유배해서 귀향에서 보면 수많은 제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먹을 식량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식량을 몇 년 동안 비축해둬요. 비축해뒀다가 대종고 스님이 귀향에서 올 때 그 많은 식량을 다 댔어요. 기가 막힌 부분 아니야? 그리고 두 분이 그렇게 가까웠고요. 또 한 번은 두 분이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해. 어떤 대화를 하냐면, 스님, 우리 둘 중에 먼저 죽는 사람이 나중에 돌아가시는 분이 장례를 치러주기로 하자. 그러니까 장례 위원장이 되기로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고 이렇게 아주 대단한 친분이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누가 먼저 열반하셨을 것 같아요? 대종각 스님이 먼저 열반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천동사에 계시던 갱지정각 스님 부랴부랴 밤에 와서 장례 치른 역할을 다 해주신 분이 갱지정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목조선하고 간화선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싸운 것 같고 막 칼 들고 총 들고 가서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언변상으로만 말로만 그렇게 되어 있지
첫째는 굉장히 좋은 사였다는 거. 그게 말 그대로 대인이에요. 큰 대자에 사람자.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가나선 얘기 나왔는데 지금까지 제가 가나선 얘기를 하면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도 써 있는 것처럼 이건 좀 내용이 그런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묵묵히 앉아서 기다리면서 막 뭐 졸거나 쓸데없는 생각하거나 무조건 내가 부처됐으니까 앉아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시발점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의심을 반드시 해야 되는 역할을 해주는 방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의심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뭐였냐면 그것이 화두라는 겁니다. 근데 화두가 갑자기 다 뭐 대종고 스님이 뭐 이 화두가 이런 화두 저런 화두 다 쓴 게 아니에요. 어록에서 있었던 그 내용들이 공안으로 발전하면서 거기에 순사들이 왜 제자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조사가 어디서 왜 왔습니까? 그랬더니 왜 때렸는가? 아니 뭐 개가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랬더니 왜 있다 없다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공안에서 화두로 발전한 거지 갑자기 똑 떨어진 건 아니라고. 그거 다 화두를 그러면은 대외종고스님이 만드는 것도 실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록이라는 건 있었기 때문에. 근데 1700 공안이라고 그래요. 1700까지라고 그래요. 근데 진짜 1700까지일까요? 1700까지 아니에요. 전등록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전등록 1004년에 만들어진 책인데 스님들의 수많은 어록 말씀하신 것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전등 법으로 이어진 큰 스님들을 다 모아놨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1700명이에요. 거기에 우리나라 스님들도 20여 명 들어가 있어요. 그분들을 1700명이라고 해서 1700 공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1700인지 아셨죠? 해인사에 84,000 대장경 있다고 그랬죠. 84,000 세워보셨어요? 안 됩니다. 근데 왜 84,000이라고 그래요? 그냥 우리 솔직히 말씀드려 왜 84,000이라고 그래요? 많다는 숫자예요. 근데 한 가지 생각, 왜 뭐가 많아서 많다고 그 많은 숫자를 이렇게 썼을까요? 경전을. 우리 그냥 흔하게 인간의 욕망, 번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번뇌가 많으니까 그 번뇌에 기록해주는 그 사람마다 방편으로 해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우리가 경전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1700까지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제 이 말씀은 다다음 아마 3주 있다가 또 모람 스님이 오시면 아마 이런 부분들을 잘 말씀해 주시다. 아주 훌륭한 스님이신데 말씀해 주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다 말씀드린 시간적으로 안 되고요. 즉짐식을 하나만 볼까요? 이거는 즉짐식을은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무슨 얘기하면서요? 조사선의 사상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네. 즉짐식을 평상심시도 그쵸? 그런데 거기서 평상심할 때 심은 그냥 심이라고 못된 마음가짐심 어떤 심이라고 그랬죠? 금강경으로 얘기하면은 청정심이에요. 그 식품에 나와요. 청정심이라는 단어가 아주 깨끗한 불교. 우리 선에서는 마음 진짜 그러면은 청정심 입장에서 불성, 자성, 본래명모 그 입장에서 얘기하는 청정심의 입장에서 얘기해요. 유식학은 달라요. 유식학은 번뇌에서 시작이 돼요. 마음 진짜래. 그런데 선에서는 무조건 청정심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런 평정심이지 막 수많은 못된 생각하는 그런 평상심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평상심 나오면 본래 불성적인 차원의 마음을 얘기한다. 그것만 머릿속에 딱 두시면 돼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이 선사상이. 자, 그런데 즉짐식을 하나만 얘기할까요? 즉짐식은 이제 어느 큰 스님이 말이지. 법문을 마음이 부처다. 마음을 잘 써라. 큰 스님이 법문을 해요. 근데 그 아랫마을의 노보살님이 옛날 스님한테 법문 듣는 거 무조건 좋아해요. 그냥 무조건 큰 스님 말씀이니까 와서 그런데 이 보살님 말씀에는 어떻게 했냐면 즉짐식을 하니까 이 보살은 어떻게 들었냐면은 집진 신발이 부처다 이런 거야. 옛날 신발 집신 신었잖아요. 집신식을 아이고 어떻게 집신을 부처? 그래도 큰 스님 말씀이니까 그냥 화두를 들어라 이러니까 이 할매가 와갖고 집신이 부처다. 불 때면서도 집신이 부처다. 뭐를 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집신이 부처다. 말 그대로 이걸 화두로 삼으신 거야. 이 보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이거를 화두로 깨우치신 거예요. 그러신 분 더러더러 많이 계셔요. 실제로 연호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절 스님의 조계종은 아닌 것 같아. 그 절 스님의 어머니가 94세에 돌아가셨는데 벽대 화장터에서 화장을 했는데 사리가 19가가 나왔어요. 한 7, 8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리를 갖다가 그쪽에서 사리인지 모르죠. 그 사람들은 뭐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큰 스님한테 보여주고 그게 사리로 증명이 돼서 이렇게 했는데 그 보살이 평생을 아들 스님은 그냥 그런데 평생 기도처 가서 기도하시고 평생 94세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사셨던 거야. 기도하시고 큰 스님 법문이라고 다 들으시고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연세 드신 보살님들 많이 계시고 부자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 스님들이나 깨달은 거고 우리야 뭐 뜬간대가 놀다가 그냥 몇 번 듣다 죽으면 되지. 전혀 아니에요. 대승불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승가나 재가나 출발점은 똑같이 갖고 있는 거야. 뭘 가지고요? 불성이라는 걸 가지고 본래면 먹는 거. 그걸 우리가 대승불교라고 하는 사자 자체가 원래 대승불교를 만든 보살들이 출가보살도 있었고 재가보살도 있었어요. 같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발점이 대승불교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보살님들 또 선방에서 공부 많이 하시는 연세 드신 보살님들 많이 계신데 정말 다음 혹시 내가 띵깡을 불어서 내년에 또 올 거야. 내년에 나 불러달라고. 그때 여기 성불하신 분 많이 계실 것 같아.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이제 가나선 할 때는 요건 말씀을 꼭 드려야 돼.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가장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신심도 필요하고 분지도 필요하고 대의정이다. 세가 1, 2, 3, 3번이라는 사람 아무도 안 계시네. 그럼 1번이라는 사람 대신근 신심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2번째 분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이럴 거다. 저 스님이 그냥 지 말만 하지 그냥 쓸데없는 말 한다고. 대의정이에요. 대의정. 화두를 가지고 강력한 의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고요. 대종고 스님 말고도 그 이후로도 수많은 스님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서산대사도 그런 말씀하셔요. 서산대사 말씀 있네요. 세 가지가 필요한데 대신 그 믿음이요. 부처님 믿고 뭐 잘 되십시오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요? 나도 반드시 큰 스님들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성불을 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게 신근이에요. 제가 이 설명을 안 해서 그랬었나 보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분지. 저 사람도 열심히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해? 내 분발심을 갖는 거. 어느 기록에 보니까 어느 큰 스님을 깨달았다는데 내가 왜 못해? 내가 분심을 갖고 하는 거. 저 사람이 50평 아파트 하는데 나는 왜 이 아파트에? 나는 60평 살까? 그게 분지예요? 그건 분지가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 그 기록을 자세하게 아마 거꾸로 써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강력한 의심이에요. 그래서 대신근, 대문지, 대무정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화두를 가지고 강력한 의심을 가져야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대종고 스님 말씀 말고도 큰 스님들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됐어요. 그래갖고 실은 아직도 할 건 더 많은데 아직도 안 끝날 거예요. 자, 이 야율처제라는 분은 갖고 계신 책에는 없어요. 근데 집에서 이걸 만들 때 야율처제 같은 분은 소개를 꼭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야율처제라는 분이요. 아까 제가 여기 뭐 그리면서 요나라 거란족 어쩌고 있죠? 근데 요나라 거란족의 왕자이신 분이셨는데 야율처제라는 분이세요. 제가 어디다가 원고를 썼더니 연락이 많이 와서 이분에 대해 좀 알려달라고. 이번 말고 지금 말고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누구냐면은 징기스칸의 책사예요. 그리고 아까 왜 묵조선 조동족 있죠? 거기에 그 당시에 만성행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스님이 계시는데 이 스님의 제자예요. 직계 제자였어요. 근데 이분에 대한 기록이 역사에서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이민족 사람으로서 한족 학자보다 중국은 수많은 민족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족파가 한족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한족인데 뭐 티베트 종족 무슨 족 우리도 조선족도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문장 가지와 학문적 소양을 지닌 사람이었다. 중국 역사가들은 야율 투제가 없었다면 중국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위치라고 하는 분 어제도 제가 말씀을 했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홍주 씨 같은 분인데 정말 대단한 학자세요.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근데 이분이 특히 얘기하면 야율 투제가 이제 그 징기스칸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땅덩어리를 차지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징기스칸의 몽골이에요. 그래갖고 징기스칸 돌아가시고 나서 묘지를 서너 군데 해놨대잖아요. 테러 못 당하게. 그 정도로 징기스칸인데 중국에서는 징기스칸을 자기네 나라 역사라고 그래. 근데 이건 몽골 역사거든요. 자, 그런데 징기스칸의 책사를 찾았어요. 나를 내가 이렇게 전쟁터에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를 좀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줄 사람을 찾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야율 처제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까 말한 대로 조동동 만성맹수의 제자이십니다. 27살에 깨달으셨고요. 스님께서는 다면이라는 거사 호를 받을 정도로. 자, 야율 처제에 대해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징기스칸이 돌아가실 때 자기 자식들한테 부탁까지 했어요. 야, 나 죽어도 이 야율 처제를 제발 좀 잘 좀 다스려서. 그래서 이분이 계속 책사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 말을 듣게 된다. 앞으로 야율 처제를 내 곁에 주어서 언제든지 잠을 구할 것이다 라고 그러고 그 자식들한테도 제발 이 사람을 국사로 써달라고 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징기스칸이 돌아가시고 나서 오고탄 그러고 나서 이제 했는데 징기스칸 돌아가고 나서 쿠빌라이 칸이 원나라가 만들어지거든요. 중국에 지금 우리가 원나라 하는 원나라가 97년 역사니까 그 쿠빌라이 칸이 책사가 또 스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스님이 되셨는데 이제 제가다가 됐었는데 쿠빌라이 칸도 이 야율 체제를 굉장히 존중을 해줬어요. 그 정도로까지. 그런데 조금 이제 정치에 휘말리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원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 그 법률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나라가 세워지니까 그 역할을 해주신 분이 실은 야율 체제입니다. 야율 체제가 한 역사가 중국의 원나라 역사 무너질 때까지 원나라 이 야율 체제가 기록한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율 체제가 그런데 야율 체제가 죽고 난 다음에 정족들이 저 사람 엄청나게 징기스칸 때부터 시작을 해서 몇십 년 책사를 했으니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을 거다. 집에 쳐들어가 보자 했더니 집에 갔더니 검고 악기 10개 그림책과 책이 없대요. 수천 권의 책만 있지 재물 하나 없더래. 그래서 그 자식들이 야율 체제 자식들이 먹고 살 길이 없을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그 쿠빌라이 칸 3대 쿠빌라이 칸이 자식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시키게 해주는 게 이 야율 체제거든요. 이 야율 체제 역할을 보면 정말 중국에서도 중국 한족들도 이 야율 체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요.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어요. 여기 야율 체제라고 써 있는 겁니다. 원나라 야율 체제. 그리고 야율 체제에 대한 평전이 제가 이게 2개만 갖고 와서 제가 중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갖고 왔는데 2개만 있지, 아니 2개만 여기에 갖고 왔을 뿐이지 어마어마하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평이 아까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유치위가 어쩌면 이분이 없었다면 중국의 역사가 바뀌었다. 어느 정도로 원나라가 그렇게 포악했냐면 몽골이 지나간 자리에는 개미 새끼 앞말이 안 남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잔인성, 잔재성을 잠재우는 데 역할을 해주신 분이 실은 야율 체제거든요.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는 야율 체제를 어마어마하게 대신이고 또 야율 체제가 그 징기스칸의 책사나 그 다음에 황제들한테 상당히 불교적인 영향을 많이 미침으로 해서 원나라가 그렇게 100년 가까이 다스리는 역할을 해줬던 분이 야율 체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어제 그 백낙천의 막강한 백낙천보다 더 훌륭하신 제가자가 있는데 그 제가자가 소동파예요. 근데 소동파 얘기를 다 하기에는 오늘 너무 시간이 오버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만들어진 기록 그 책에는 이분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읽으시면 되고
다른 얘기보다 요 얘기 하나만 요 얘기 하나만 하고 소동파 이야기는 멈추겠습니다. 이제 소동파가 굉장히 친한 스님이 많았어. 이분도 바른말을 잘해갖고 자천을 많이 당했는데, 근데 누구냐면은 이제 앞에 있는데 여기 불임요운이라고 하는 스님하고 굉장히 친해서 이제 스님하고 이렇게 자주 이제 같이 스님하고 찾아가서 대화도 하고 스님하고 같이 앉아서 좌선도 하고. 근데 이 두 분을 대화를 하는데 뭐라 했냐면 소동파가 물어봐. 실은 소동파는 중국의 당나라, 송나라 합쳐서 600년 역사의 8대 문자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 집안이 대단하신 집안이에요. 소동파 집안이 아버지부터 형제들부터 다 대단하신 집안 사람들이세요. 뭐라 하냐면 스님 제가 자선하는 데서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봐. 그랬더니 그 스님께서 아이고 부처님 같습니다 이래. 그랬더니 소동파는 선사의 말에 아주 의기양양해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물어봐. 내 자세는 어떠하냐고. 그랬더니 건방지게 말이지. 뭐라 했냐면 스님께서 앉아 계신 자세는 마치 소의 똥덩어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화 안 내셔. 그러냐고. 그냥 의기양양해서 이제 집에 갔어. 집에 가고 이제 자기 부인한테 자랑을 해. 내가 이랬더니 스님이 아무 말씀 못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막 수익이 높아졌다고 해가면서.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 하냐면 그건 그같지 않은데 이래. 왜냐 그랬더니 당신은 맨날 머릿속에 그냥 어떻게 하면은 정치 잘해갖고 어떻게 하면 뭐 할까 이 생각만 하고 있으니 머릿속에 똥밖에 안 들어있는 거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마다 다 상대방을 그렇게 보는 거고, 스님은 맨날 절에서 수행만 하고 보는 사람마다 못된 사람도 다 부처님으로 보니까 당신 같은 사람한테 부처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 그때서야 소동파가 아차 싶었어. 근데 이 고사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원래 이 고사가 먼저예요. 왜냐면 이게 12세기 13세기거든요. 그런데 무학대사하고 우리 그 이성계는 언제시죠? 1392년 14세기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가 먼저인지는 알아서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이런데 소동파에게는 책자에 있는데 정말 소동파는 독림상총이라고 하는 항룡파 독림상총의 법을 이어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제가자 과사님들 보살들이 많아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제가자 분들 많으니까 그러면 스님들은 깨달은 사람은 없고 제가자가 있나? 아니에요. 숫자적으로 워낙 제가자가 많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얘기는 못하는데 중국부인이라고 있어요. 이거 꼭 책에 있어요. 이분은 대해종도 스님의 제자이십니다. 서장인가? 이게 나와요. 우리 스님들 공부하는 책에 나와요. 그 다음에 중국대군은 보살이 70세가 어떻게 인연이 돼서 대종도 스님하고 인연이 돼서 공부를 이제 제자, 도겸이라고 하는 제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인도를 해줘서 70세 넘어서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 진국대군입니다. 이거 기록에 책에 있어. 이 책에도 있지만 서장인가? 우리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꼭 읽어보세요. 네. 이제 좀 많다 싶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한 거는 남송시대 가나선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시대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가나선이 나오게 됐다는 거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우리나라로 오는 얘기는 고려중국의 고조주규 스님, 우리나라는 고조주규 스님이 최초로 받아들이세요. 직접 중국에 가시지는 않으셨지만 수행을 하시면서 어록의 서장이라든가 대어록을 보고 스님께서 결사, 여기 써있네, 정예결사도 하시고, 그리고 금강경을 수행하시는 분이 고려중교 고조주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몽산덕이 스님의 고려 말기에 유행을 하게 되고, 몽산덕이의 가나선 사상입니다. 아까 그다음에 태고보우 스님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선의 법맥을 이어서 중국에 가서 직접적으로 여기서 수행을 해갖고 당신께서 깨달음 어느 정도 이루고 개성을 써서 가지고 가서 서곡통공이라는 스님한테 보여주고 깨달음의 인가를 받으신 분이 실은
태고보 스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배곡청 나오개군 스님 나오는데 이 나오개군 스님도 대단하시죠. 어떻게 법맥이 밀리는 바람에 태고보 스님이 좀 커졌는데 다 같은 시대예요. 태고보, 나오개군, 배국영화 스님은 다 같은 시대에 가나 선법을 이어와서 그 다음에 고려 말게 했고 그것이 조선으로 오면서 우리 지금 한국의 불교는 가나선의 전 세계 딱 하나의 종주국입니다. 가나선으로 유일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상으로 제가 이제 여담으로 이제 박사학위 받기 전에 강의를 이제 좀 했어요. 몇 년. 그러다가 나 이제 강사 안 해야지, 학자로 안 살아야지 하고 수행만 해야지 하고 이제 선방도 좀 다니고 이파사나 수행을 좀 하겠어요. 한 1년. 근데 이파사나를 하러 이제 지금부터 한 15년 됐죠. 근데 이파사나 이해가기 전이니까 한 1년 살았어요. 근데 파옥이라고 하는 센터가 있어요. 파옥센터에 갔는데 결제 중이 아닌데도 미얀마는 결제가 한 번이에요. 여름한 거. 결제 중이 아닌데도 900명이 살아요. 파옥센터에. 여기가 이제 사마타 수행이에요. 사마타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가나선 수행을 하더라도 굉장히 산매를 얻는데 좀 빨리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좀 오래 있었거든요. 800몇 명, 900명에 가까운데 500여 명이 다 외국인이에요. 근데 그 지역이 그렇게 좀 빈약해요. 막 빈대대로 겨나오고 그렇게 힘들어요. 먹는 것도 그렇고 지금부터 15년이 넘었으니까. 그때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서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그때 원을 세웠어요. 진짜 내가 이파사나 중요하지 않다. 우리 한국 불교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해야지. 정말 우리 한국 불교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원을 세웠어요. 15년쯤 됐는데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박사학위 바로 받고 벌써 강의한 지가 이렇게 되는데 알게 모르게 분위기가 우리나라 분위기가 어디나 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대학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이렇게 선사상 위주로 강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실은 아니에요. 과목 자체가 점점 조금 좀 축소가 되고 왜 그러냐? 서양의 위파사나나 심리학 이런 거 같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제가 선사상 강의를 한 5, 6년 전에 불교대학의 대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강의를 한 학기를 하니까 매주 16학점이 아니 16시간이 어느 스님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스님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스님 이런 얘기 하셔 이러더라고요. 그때가 5, 6년 전이에요. 저는 그때 분위기가 많이 변화가 됐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무조건 한국 불교가 최고고 이파사를 하지 마라 이건 아니야. 초기불교 막을 수는 없어요. 그것도 우리 부처님 시대 법이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 불교 저는 그래요. 저는 한국 불교 전공이 아니고 중국 불교 전공인데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 불교를 세우는 역할에도 그나마라도 하고 선방에서라도 하고 이런 사상 이런 강의라도 이어져야 보살님들이 우리 불교가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망상을 했어요. 내가 15년 전에 파옥센터에서 저렇게 많은 외국인이 오지 말라고도 오는 그렇게 많은 4,500명이나 하는 이 정도까지 있는데 왜 우리는 우리나라의 어느 선방에 외국인이 와서 수행하더라. 몇 명 와 있기도 하죠. 몇백 명 오는 왜 이런 게 없을까. 제가 그때 그런 생각했는데 내가 한국불교에서 뭔가 해야 되겠다 생각을 오늘 하면서 오늘 아침에 그래도 내가 3일 동안 우리 범어사 주지스님이 저한테 이런 기회를 줘서 내가 그때 맹세를 한 게 이렇게 할 수 있었구나 라고 제가 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생각을 또 이제 여기 주지스님께서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려야지. 우리 주지스님께서 제 책을 보셨대요. 그래서 이제 한국선, 중국선 쪽으로 실은 책이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너와 이런 거 하고 이런 거는 교제를 하고 이런 뜻은 없어요. 그렇게 하기 민망하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우리 태국어 스님 법맥이 이게 이거예요.
한국 인물로는 한국 선사상 인물로 이게 두 권이에요. 책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에 4년 동안 연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땡깡을 부려서라도 이제 앞으로 한국전으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내가 우리 주지스님 땡깡을 부려서라도 여기 와서 또 하려고 하긴 착각이지. 농담이지만 그래서 정말 어디서든지 우리 한국인들을 정말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얘기를 앞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물론 입하사나 총기불교 한다고 해서 제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한국 불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부터 보면 좋겠습니다.